안녕하세요. 책 읽는 봄입니다. 오늘은 소설 태양의 피 이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양의 피 두 번째 시간인데요. 작가 김율, 출판사 손안의 책. 저번 시간에 1장 모든 것은 룰이 있다 31페이지까지 읽어드렸어요. 이야기 이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묘한 체험이다. 나는 지금 유체 이탈을 한 걸까? 또 다른 내가 어둠 속에 있다. 사람들은 살아오며 저마다 기이한 체험을 하고 산다. 우연이 되기도 하고 영적 체험이 되기도 한다. 저마다 특별한 무용담 하나둘은 갖고 있는 삶이다. 나 역시도 그 기록이 또 한 번 바뀌는 날이었다. 아니, 일생일대의 첫 체험인지 모른다.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지만 내 눈앞에서 벌어지는 일이었기 때문에 첫 경험이라고 해도 반론의 여지가 없었다. 이전까지 내가 겪었던 기이한 체험은 대체로 일련의 공통점이 있었다. 현실에서 일어날 법한 누군가에게는 평범한 사건이었다. 내게만 특별했을 뿐이었다. 그런데 지금 내 눈앞에 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 산을 내려오며 다른 차원으로 들어가 버린 것이 아니고서야 설명할 길이 없는 광경이다. 내가 사람을 죽이고 있다. 그는 나였고 나는 잠시의 머뭇거림도 없었다. 꿈인가? 그렇다면 가능하다. 꿈은 개연성을 요구하지 않는다. 내가 마릴린 먼로를 사귄다 한들 꿈에서는 특별할 것이 없다. 당연하게 모든 일이 벌어지고 왜라는 의문도 떠오르지 않는다. 하지만 꿈은 아니었다. 확신할 수 있었다. 어둑한 밤이지만 병원에서 새어나오는 하얀 불빛으로 대략의 형체와 색은 확인 가능했다. 그는 나의 존재를 모르고 있었다. 그에게 다가가 내 존재를 알릴까도 생각해봤지만 그냥 지켜보기로 했다. 저 시간이 본인에게 얼마나 소중하고 환희에 찬 순간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저것을 방해하는 자라면 그것이 설령 자신이라 해도 분노치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는 분리된 나를 그라고 표현하자면 능숙한 내가 아니었다. 아마도 요령을 쌓기 전에 내 모습인 것 같다. 잡혀온 사람은 작은 체구의 남자다. 등이 살짝 굽은 굴신 체형이다. 아마 장시간 앉아서 일을 하는 남자일 것이다. 연령은 상당히 고령자로 보인다. 여기까지 사람을 데려오려면 작고 가벼워야 한다. 그런 점에서는 여자가 좀 더 편했을지 모르지만 나는 처음부터 대상을 정해놓는 사람이 아니었다. 태양이 나를 깨우면 그때부터 먹잇감을 찾아 헤맸다. 동기와 과정이 중요할 뿐 대상은 그저 사람이면 된 것이다. 그는 작은 칼로 시체의 복부를 갈랐다. 시체에서 흐른 피와 체액이 흙에 빠르게 흡수됐다. 심장이 멈춘 육체에서 나오는 피는 고요한 강물 같다. 조용히 끊임없이 흐른다. 몸이 식어버리면 볼 수 없는 광경이다. 나는 지켜보길 잘했다는 생각을 했다. 완벽한 대리만족이다. 누구도 아닌 내가 하는 행위였기에 만족도가 더 높을 수밖에 없었다. 그는 발 아래 너덜너덜해진 시체를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그리고 죽은 자의 손목에서 시계를 풀어 주머니에 넣고는 유유히 산 아래로 내려갔다. 잠시 후
시동 거는 소리가 들렸다. 그가 현장을 떠나고 있었다. 나는 오랜 시간 쭈그리고 있었던 몸을 펴고 일어났다. 몸이 뻣뻣하고 다리가 저렸다. 나는 천천히 다가가 결과물을 확인했다. 5점이었다. 그는 이곳의 모든 것을 방치하고 사라졌다. 나는 지금까지 어떤 현장도 그대로 방치한 적이 없는데 말이다. 비상이다. 드코는 버스를 타고 오는 내내 섬 안에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졌음을 느꼈다. 평소보다 많은 경찰차가 버스 옆으로 여러 대 앞서갔기 때문이다.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이 틀림없었다. 누군가에게 이유를 아느냐고 물어보고 싶었지만 오후의 버스 안은 적막했다. 버스 안에는 그를 포함해 최대의 거리를 유지한 4명의 승객이 있었다. 과한 검은색으로 염색한 주름살 많은 할머니, 이어폰을 꽂은 학생, 검게 그을린 얼굴로 졸고 있는 중년 남자. 누구 하나 편하게 다가가 말을 붙일 만한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버스 맨 앞자리로 이동했다. 그리고 버스 기사에게 말을 걸었다. 오늘따라 경찰차가 많이 보이네요. 동막 해수욕장 쪽에서 살인사건이 났대요. 버스 기사가 말했다. 그래요? 범인은 잡혔답니까? 그건 몰라요. 나도 다른 기사한테 들은 거라. 그는 혹시나 뉴스에서 다룰지도 모른다는 듯 재빨리 라디오를 켰다. 마침 라디오에서는 뉴스가 나오고 있었다. 지구의 온난화로 인한 기상이변에 관한 보도였다. 듣고도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다음 뉴스를 기다렸다. 다음은 지리산에 방사한 반달곰에 관한 소식이었다. 왠지 모를 허탈감이 들었다. 두 남자가 기대했던 건 드라마처럼 라디오를 켜는 순간 생생하게 보도되는 강화도의 살인사건이었다. 앞서 나왔을지도 모른다. 아니면 저녁 뉴스에서 비중 있게 다뤄질지도 모를 일이다. 하지만 둘은 더 이상 대화를 이어나가지 못했다. 그나마 라디오에서 연이어 나오는 뉴스가 버스 기사와 드코의 침묵을 잘 메워줄 뿐이었다. 버스는 20여 분을 더 달려 동막 해수욕장 앞을 지났다. 피서객과 경찰이 뒤섞인 이질적인 모습이었다. 주변에서 살인사건이 나도 즐거울 사람들은 계속 즐겁다. 이른 아침부터 나와 있었을 경찰들의 표정에서는 피곤함이 느껴졌다. 버스가 앞으로 갈수록 경찰은 더 많이 눈에 띄었다. 현장과 가까워지고 있다고 드코는 추측했다. 그는 해수욕장 다음 정거장에서 내려 요양병원 오르막을 올랐다. 해수욕장 분위기와는 또 다른 삼엄함이 느껴졌다. 여기구나. 드코의 예상은 추측에서 확신으로 변해갔다. 살인 현장으로 다가가기는 아주 오랜만이었다. 마치 현역 시절로 돌아간 듯한 착각이 들 정도였다. 병원 입구에 다다르자 현장을 보존한 폴리스 라인이 보였다. 그는 가던 걸음을 멈추고 폴리스 라인 가까이 가서 기웃거렸다. 역시 현장에서 조금 떨어진 구석에 그의 후배들이 모여 있었다. 한쪽에서 담배를 피우던 최 반장이 드코와 눈이 마주치고 제일 먼저 뛰어왔다. 이 선배, 무슨 일이세요? 여기 병원에 조 선배가 있거든. 그나저나 무슨 일이야? 여기서 이런 현장 본 게 몇 년 만인지 아주 악질이에요. 살인사건인가? 네. 범인은? 현장 조사 중입니다. 사이즈가 쉽게 잡힐 놈 같지가 않아요. 뭐 완전 미친놈이네요. 드코가 본격적인 질문을 하려고 하자 산 안쪽에서 수색대의 호각 소리가 들렸다. 후배로 보이는 젊은 형사가 최 반장에게 뛰어왔다. 전할 말이 있는 것 같았으나 그를 보고 머뭇거렸다. 괜찮아, 우리 선배야. 최 반장이 말했다. 경계를 푼 젊은 형사는 드코에게 형식적인 목례를 하고는 상사에게 상황을 보고했다.
반장님, 좀 떨어진 곳에서 개 사체가 발견됐습니다. 최 반장도 듣고도 흥미로운 표정을 지었다. 피해자와 연관성은? 마치 현역 시절처럼 득호가 질문했다. 검사해봐야 알겠지만 육안으로는 비슷합니다. 싹 또라이네. 선배, 전 이만 가보겠습니다. 득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빨리 가라는 손짓을 했다. 최 반장은 목구멍 깊숙한 곳에 가래를 끌어올려 뱉고는 현장 안으로 사라졌다. 병원으로 발길을 돌리며 그는 23년 전 일어난 강화 연쇄살인 사건을 떠올렸다. 살인 사건이야 어디서든 날 수 있다고는 하지만 연쇄살인은 흔한 것이 아니었다. 더군다나 토박이들이 모여 사는 섬에서는 더욱 그랬다. 오늘 벌어진 사건이 23년 전 사건의 연장선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득호는 언제나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었다. 방금 들었던 약간의 정보와 현장의 공기는 과거 강화 연쇄살인 사건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이제는 23년 전 연쇄살인 사건을 기억하는 이들이 많지 않다. 경찰서에 있는 후배들에게도 지나가버린 미제 사건일 뿐이다. 지금은 많은 사람들에게 잊힌 사건이지만 득호는 잊을 수 없었다. 강화 연쇄살인의 마지막 희생자는 자신의 부인이었다. 그녀의 죽음을 끝으로 강화도에서 더 이상 연쇄살인은 일어나지 않았다. 사건 현장 쪽을 바라보며 그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이제는 노인이 되었을지도 모르는 살인마가 다시 각성한 것 같은 형사 특유의 직감 때문이었다. 양님은 정묵의 식판을 반납하기 위해 복도로 나왔다. 복도는 생각대로 평소와 다른 공기로 채워져 있었다. 어딘가 붕 떠있는 웅성거림이 눅눅한 공기를 타고 전해졌다. 그녀는 병실 문이 나 있는 왼쪽 벽을 보며 걸었다. 다른 노인들의 반응이 궁금했다. 평소처럼 407호 병실 문이 열려 있었다. 407호는 다인실로 비교적 거동이 가능하고 의식이 또렷한 환자가 많았다. 4층에서 가장 활기 넘치는 병실이었다. 드나드는 사람도 많아 병실 문을 거의 열어놓고 지내는 곳이다. 양님의 예상대로 몇몇 노인들이 창가에 모여 오르막을 지나는 경찰들을 보고 있었다. 뒷산의 살인사건은 별일 없는 병원에 묘한 활력을 불어넣었다. 평소에는 창가로 다가가지 않던 노인들도 무엇이 궁금한지 창을 열고 고개를 내밀어 살피기도 했다. 그래봐야 보이는 것은 오르막을 채운 경찰차 뿐이지만 그것만으로도 그들에게는 좋은 화제거리가 되었다. 노인들이 창가에 모여 오르막을 지나는 경찰들을 보고 있었다. 뒷산의 살인사건은 별일 없는 병원에 묘한 활력을 불어넣었다. 평소에는 창가로 다가가지 않던 노인들도 무엇이 궁금한지 창을 열고 고개를 내밀어 살피기도 했다. 그래봐야 보이는 것은 오르막을 채운 경찰차 뿐이지만 그것만으로도 그들에게는 좋은 화제거리가 되었다. 병동 안내대도 마찬가지였다. 자세히 들리지는 않았지만 수간호사가 제법 실감나게 밖의 상황을 설명하고 있었다. 옆에 있던 간호사와 요양보호사의 일그러진 표정으로 보아 경비원 홍씨가 말해준 현장을 설명하고 있는 것 같았다. 양님은 혹여 수간호사의 이야기가 들릴까 싶어 빠른 걸음으로 앞을 지났다. 다행히 귀에 들어온 단어는 검둥이 뿐이었다. 그녀는 무사히 탕비실 앞에 있는 식기 반납대에 도착해 식판 놓을 자리를 찾았다. 늦은 반납 때문인지 마땅히 둘 곳이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오른손으로 식판을 들고 다른 손으로는 식기 반납대를 정리하며 공간을 만들었다. 한 손으로 정묵의 식판을 들고 있자니 평소와는 다른 묵직함이 느껴졌다. 그때서야 양님은 그의 밥 공기를 내려다보았다. 투명한 플라스틱 뚜껑으로 덮여있는 밥 공기는
손대지 않은 밥으로 꽉 차 있었다. 낯익은 전자음이 짧게 울리고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다. 새로울 것도 없지만 병동 안내대의 간호사들은 엘리베이터가 열리면 반사적으로 고개를 들었다. 득호가 사람 좋은 웃음을 띠고 병동 안내대로 다가왔다. 수간호사 배 씨가 그를 반겼다. 오랜만에 오셨네요. 올여름에는 외출하기가 겁나네요. 그렇죠. 입추도 한참 지났는데 더워서 나다닐 엄두가 안 나요. 듣고는 수간호사의 말에 이견이 없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고 아래 매점에서 사온 과자 봉지를 올려놨다. 이거 드시고 하세요. 항상 수고가 많습니다. 뭐 이런 걸 다. 수간호사는 그가 안내대에 올린 봉지를 안쪽으로 내렸다. 전형적인 멘트만큼 자연스러운 행동이었다. 딸애는 잘합니까? 야무져요. 지금까지 거쳐간 간병인들보다 훨씬 낫네요. 조 선생님도 만족하시는 것 같고요. 들어가 보세요. 형식적인 대화를 마치고 그는 정묵의 병실로 향했다. 그는 주기적으로 정묵의 병실을 찾곤 했다. 어쩌면 정묵의 가족보다 더 성실히 그를 찾아오는 사람이었다. 그에게 정묵은 직장 선배이자 가족 혹은 은인에 가까운 사람이었다. 아니, 딱히 몇 단어로 표현할 수 없는 그에 대한 존경심이 득호의 마음에는 항상 존재했다. 득호는 강화도 양도면의 작은 파출소에 근무하는 순경이었다. 가난한 소장농의 집안에서 순경은 대단한 성공을 의미했다. 소소한 순찰 업무나 동네 시시비비를 가리는 일이었지만 득호의 부모는 그를 매우 자랑스러워했다. 가난한 소장농의 집안에서 순경은 대단한 성공을 의미했다. 소소한 순찰 업무나 동네 시시비비를 가리는 일이었지만 득호의 부모는 그를 매우 자랑스러워했다. 그도 처음에는 가족의 바람만큼이나 순경이라는 직함에 자부심이 있었다. 그러나 시골 파출소의 순경일은 그의 자부심을 점점 끌어내렸다. 동네에서 일어난 싸움이나 말리며 멱살을 잡히는 일이 더 많던 시절이었다. 매일 마주치는 뻔한 사람들이라 선을 긋고 대할 수도 없었다. 그런 작은 마을에서 자부심을 가질 만한 일을 찾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그 무렵 강화도에 간첩 침투 사건이 일어났다. 군경 합동수사본부가 면사무소에 차려졌다. 득호는 수사를 위해 파견된 형사들을 보며 다른 꿈을 꾸기 시작했다. 제복도 없고 형색도 추레하건만 형사들을 쳐다보는 마을 사람들의 시선은 자신을 바라보던 그것과 많이 달랐기 때문이었다. 주민들은 눈을 마주치지도 못할 만큼 형사들에게 고분고분했다. 파출소를 동네 사랑방 드나들듯 하던 동장도 형사들이 머물던 동안은 한 번도 오지 않았다. 하물며 팔푼이라 불리며 전라도 동네를 활보하던 쌀이집 미친 딸내미도 그들이 머무는 동안에는 길에 보이지도 않았다. 미쳐도 무서운 건 있나 보다 하고 득호는 생각했다. 형사들의 등장으로 마을은 고요함을 찾았다. 누구 하나 싸우지도 않았고 서로 목소리를 높이는 일도 없었다. 그러니 득호가 나서서 해결할 일도 생기지 않았다. 행여 길에서라도 주민들을 마주칠 때면 조심스럽게 눈인사를 하고 사라졌다. 그를 머슴 부리듯 대한 사람들이었다. 그는 이 변화가 형사들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자신도 형사가 된다면 사람들이 만만히 보지 못할 것이라 여겼다. 상상만으로도 묘한 짜릿함이 느껴졌다. 이후 득호는 형사가 되겠다고 결심했다. 더 이상 무시받지 않는 사람이 되기 위해 그는 용기를 내 강화경찰서 강력계에 지원했다. 인사이동 발표가 있던 날 득호는 강화경찰서로 발령받았다. 운 좋게도 순경 출신으론 어렵다는 경찰서 강력계 진입에 성공한 것이다. 득호의 각오는 남달랐다. 남들보다 일찍 출근해
퇴근 시간도 없이 일했다. 누가 시킨 건 아니었지만 능력 없는 신입 형사가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성실함밖에 없었다. 그러다 보니 어떤 일을 처리했냐고 물었을 때 딱히 내세울 만한 결과가 없었다. 수사과장은 그의 강력반 생활에 도움을 줄 사수를 붙여줬지만 득호에게 현실적인 도움을 주지 못했다. 사수의 무능 때문만은 아니었다. 강력계는 성실함과 더불어 또 다른 능력을 요구했다. 이곳은 인과관계에 대한 정리가 빠르고 현실적인 추리를 잘하는 사람이 유리했다. 득호는 그런 점에서 열등생에 가까웠다. 동료들이 열심히 이곳의 생리를 설명해도 순경 시절의 정서를 버리지 못했다. 그는 처음에 포부와는 달리 강력계 내에서 고립되어 갔다. 언제 다시 면소지 파출소로 발령이 날지 모른다고 생각하니 불안에 견딜 수가 없었다. 다시는 시시한 파출소에 돌아가지 않겠다고 다짐한 그였다. 득호는 자신의 존재감을 각인시키기 위해 부지런히 움직였다. 하지만 능력과 의욕이 정비례하지 않았다. 그는 재치 있는 형사가 아니었다. 이렇다 할 실적 없이 시간만 흐르고 있었다. 어느 날 자신의 책상이 없어진다 해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무존재적 기간만 연장되고 있었다. 아무도 그가 무엇을 하는지, 어떤 사건을 수사하는지 관심 갖지 않았다. 신입을 대하는 혹독한 적응 과정인지도 모른다. 하지만 득호는 소득 없는 강력반 생활에 지쳐갔다. 열심히 뛰었지만 그에게 잡히는 범인은 없었다. 불안함을 표현할 수도 없었다. 그것을 눈치챈 누군가가 자네는 이곳 체질이 아닌 것 같네. 돌아가게 라고 말하는 날에는 그간 가져왔던 자부심들이 산산조각 나버릴 것만 같았다. 여기서 살아남아야 한다. 득호는 전략을 바꿨다. 능력이 부족하다면 인정이 호소하는 편이 낫다고 생각했다. 그는 동료 형사들과 친분을 쌓아갔다. 사소한 경조사를 챙기고 동료들의 잡무를 자처하며 형사 아래 형사로 자신의 위치를 격화하며 지냈다. 결과적으로 그는 무능력하지만 동료들에게는 사람 좋은 이 형사가 되었다. 그가 유일하게 친분을 쌓지 못한 사람은 정묵이었다. 그와 가벼운 대화를 나눈 기억도 없었다. 아마도 정묵은 자신의 존재도 모를 거라고 득호는 생각했다. 생각해보면 득호도 정묵의 얼굴을 떠올릴 수 없었다. 그의 얼굴을 직시한 기억이 없기 때문이었다. 득호가 보기엔 정묵도 자신과 다를 바 없는 이방인이었다. 하지만 강력계 내에서 두 이방인 사이의 간극은 넘을 수 없는 계급적 차이가 있었다. 정묵은 늘 화제의 중심에 있었다. 사람들과 섞이지 않는 그의 성향은 신비감을 주었고 궁금증을 불러일으켰다. 정묵은 늘 불안에 시달리는 득호와 달리 여유가 넘쳤다. 득호에게 정묵은 대척점에 서 있는 존재였다. 그가 가장 바람하지 않는 이상적인 형사로. 정묵이 득호에게 말을 걸어온 것은 그가 이곳에 온 지 반년 정도 된 시점이었다. 한여름 더위가 물러가고 냉방기를 틀지 않아도 그럭저럭 지낼 만한 9월 중순의 어느 날이었다. 하지만 활짝 열린 창문으로 들이치는 석양빛에 강력계 사무실은 다시 뜨거워지고 있었다. 득호는 여느 때처럼 다른 형사의 조서를 대신 정리하고 있었다. 한쪽에서 강화 연쇄살인 사건의 용의자를 신문하는 형사와 혐의를 부인하는 자의 고성이 오갔다. 더위와 합쳐진 소음은 불쾌감을 상승시켰다. 그는 사무실을 벗어나기 위해 서둘러 일을 처리했다. 얼마나 지났을까? 득호는 붉게 달아올랐던 사무실의 열기가 사라진 것을 느꼈다. 석양을 등진 사내가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고개를 들고 정체를 확인했다. 역광으로 인해 자세한 표정은 볼 수 없었지만 정묵이었다. 순간 붉은 배경을 등에 업은 사신이 떠올랐다.
거역할 수 없는 위험이 그를 주눅들게 했다. 당당한 득호는 정묵의 목적이 자신인지 확인하기 위해 주변을 둘러봤다. 뜻밖의 일이라고 생각한 것은 득호만이 아니었다.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 집중돼 있었다. 자네, 나랑 일해보지 않겠나? 정묵이 득호에게 말했다. 순간 득호 옆에서 조서를 쓰던 안 형사의 타이프 소리가 멈췄다. 고성으로 떠들던 용의자도 눈치껏 소리를 낮췄다. 신문을 보던 과장도 페이지를 넘기지 않았다. 급하게 정지 버튼을 누른 영화처럼 순간 사무실에는 정적이 감돌았다. 당황한 득호는 그의 제의를 이해하지 못했다. 그는 평소 마주치지 못했던 정묵의 눈을 처음으로 바라보았다. 역광 속에 묻혀버린 그의 얼굴에서 눈빛만이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다. 득호는 그의 속내를 알지 못했지만 본능적으로 이것이 자신에게 온 또 한 번의 기회임을 알아챘다. 네. 득호가 짧게 대답했다. 정묵은 그에게 눈짓을 하고 사무실을 나갔다. 이어 득호가 그를 따라 나갔다. 사람들의 시선은 그들이 사라질 때까지 이어졌다. 타다닥 탁탁 안 형사의 타이프 소리가 가장 먼저 들려왔다. 멈췄던 강력반이 다시 재생되었다. 득호는 복도를 걸으며 지난 시간을 짤막하게 떠올렸다. 이후 정묵과 짝이 되어 그는 점점 인정받는 형사가 됐다. 그때부터 득호에게는 가족의 일보다 정묵의 부름이 우선되었다. 뒤에서는 이런 그를 보고 정묵의 개라며 비아냥대기도 했지만 득호는 개의치 않았다. 정묵과 함께했기에 그들과 대등해질 수 있었으니까. 그는 은인 같은 분이다. 정묵을 만나러 올 때면 그는 주문처럼 되뇌곤 했다. 이 복도는 그의 경건한 감사를 가장 많이 담아낸 공간이었다. 복도 끝 정묵의 방까지 가는 동안 그는 기도하듯 입을 웅얼거렸다. 어두컴컴한 복도 속으로 득호가 사라졌다. 정묵의 병실은 마치 병원에서 따로 존재하는 공간처럼 출입문부터 달랐다. 짙은 고동색의 문은 가뜩이나 어두운 복도를 더 어둡게 만들었다. 정묵은 병원에 입원하며 자비를 들여 병실을 리모델링했다. 그만큼 그의 병실은 병원의 기본 구색과는 다른 고급스러움이 풍겼다. 득호는 가볍게 노크하고 묵직한 문을 열었다. 정묵은 높은 베개를 베고 잠들어 있었다. 그는 소리가 나지 않게 조용히 병실 문을 닫았다. 자고 있는 정묵을 깨우면서까지 만날 목적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그는 밖에서 시간을 보내자고 생각했다. 마침 복도 끝에서 낯익은 실루엣이 보였다. 양님이었다. 어디 다녀오니? 오셨어요? 득호의 목소리를 듣고 나서야 아버지임을 안 양님이 젠걸음으로 다가왔다. 낮이지만 절전 중인 병실 앞 복도는 사람을 구분하기 힘들었다. 들어가 계시지 왜요? 잠드셨구나. 예민한 양반이라 들어가면 깰까봐. 휴게실로 가요. 병원 휴게실은 TV를 시청하는 노인들로 꽉 차 있었다. TV에서는 병원 입구를 배경으로 한 뉴스가 중계되고 있어 양님과 득호도 자연스럽게 그리로 눈을 돌렸다. 휴게실에는 현장을 설명하는 기자의 낭낭한 목소리만 울렸다. 환자와 방문객들이 화면에 집중한 순간 TV가 꺼졌다. 사람들이 일제히 뒤를 돌아봤다. 출입문 쪽에서 박 원장이 이미 꺼진 TV를 향해 신경질적으로 리모컨 버튼을 누르고 있었다. 다들 들어가세요. 무슨 구경 났다고 여기 모여 있어요? 박 원장은 언성을 높이며 등 떠밀듯 노인들을 병실로 보냈다. 그의 빠른 말투와 다르게 노인들이 느릿느릿 흩어졌다. 이제 앉아있는 이들은 조용히 담소를 나누는 환자의 방문객들이었다. 휴게실을 둘러보던 박 원장이 득호와 눈이 마주쳤다. 그는 득호와 아는 사이인 듯
무언의 눈인사만 하고는 투덜거리며 휴게실을 나갔다. 그는 듣고와 아는 사이인 듯 무언의 눈인사만 하고는 투덜거리며 휴게실을 나갔다. 리모컨 아무데나 두지 말라고 했는데 누구야? 원장은 병동 안내대 간호사들이 들으라는 듯 제법 큰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병원 근처에서 사람이 죽은 것엔 큰 관심이 없어 보였다. 도리어 살인사건 현장의 배경이 된 병원이 매우 거슬리는 눈치였다. 양님은 TV가 꺼지자 눈을 길게 감았다 떴다. 득호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양님을 바라보았다. 너도 아침에 봤니? 득호의 물음에 양님이 고개를 끄덕였다. 너무 신경 쓰지 말거라. 이런 사건들이야 요즘 뉴스에서도 매일 나오지 않니? 괜찮아요. 종이컵을 쥔 양님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득호가 그녀의 손을 꼭 쥐었다. 네가 무슨 생각하는지 알아. 그런데 아닐 거야. 아까 오는 길에 후배 형사들한테 들었는데 예전 사건하고는 많이 달라. 득호는 저도 모르게 양님에게 없는 말을 해버렸다. 아직 아무것도 밝혀진 것이 없지만 지금은 이렇게라도 딸을 안심시켜야 한다고 생각했다. 정묵이 단잠에서 깨어났다. 오래간만에 느끼는 개운함이었다. 시계를 보니 정오가 가까운 시간이었다. 오랜 잠에서 깨어난 듯 그의 몸은 이제야 심한 허기가 느껴졌다. 병실 안은 고요했다. 의식을 차리고 주변을 돌아보니 양님은 보이지 않았다. 그는 침대 옆 작은 탁자 위에 있는 리모컨으로 TV를 켰다. 아침에 양님이 얘기한 사건과 관련된 뉴스가 나오고 있었다. 기자 뒤로 병원 입구가 눈에 들어왔다. 오늘 오전 인천 광화군 화도면 인근에서 벌어진 살인사건의 피해자 신원이 확인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살해 현장에서 5km 떨어진 길상면에 거주하던 이모 씨로 어제 자신이 운영하던 구두방을 닫고 퇴근하던 중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피해자 이 씨의 주변 인물을 중심으로 본격 수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피해자 이 씨의 사망 시간은 어제 오후 8시부터 10시 사이로 추정되며 경찰은 주변 CCTV를 분석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병신들. 정묵은 뉴스를 보며 희미하게 웃었다. 밝혀진 것이라고는 피해자의 신원뿐이었다. 피해자 신원이야 요즘은 쉽게 찾아낼 수 있는 세상이다. 결국은 아무것도 밝혀지지 않았다는 뜻이었다. 사람이 죽으면 경찰은 제일 먼저 주변 인물과 원한 관계를 살핀다. 사망 시간의 추정은 아직까지는 추정일 뿐이다. 요즘 같은 피서철의 CCTV 분석이라니 과연 용의 촬영을 얼마나 걸러낼 수 있을지 의문이 들었다. 그리고 통행량이 가장 많은 초지대교에서 이곳까지 단속 카메라는 2대뿐이다. 빠져나갈 길은 얼마든지 있다. 그는 기자의 멘트를 하나하나 따져가며 반박하고 싶었다. 진실을 알아내지 못한 인간들에게 우월감이 들자 정묵은 실소를 터뜨렸다. 똑똑 노크 소리가 들리고 병실 문이 열렸다. 그는 침대를 세우며 방문객을 맞이했다. 뭐 재밌는 거 보고 계셨나 봐요. 미소를 띤 득호가 TV로 고개를 돌렸다. 정묵이 볼륨을 줄였지만 TV 속 배경은 아직도 강화요양병원이었다. 재밌지 않아? 경찰도 기자도 추정, 예정이라는 말밖에 못하고 있어. 양님은 살인사건 뉴스를 보며 웃고 있는 정묵이 순간 섬뜩하게 느껴졌다. 그녀는 차마 TV를 보지 못하고 시계만 멍하니 응시했다. 12시였다. 그녀는 시간을 인지하자마자 최면에서 깬 사람처럼 정신을 차렸다. 어머, 내 정신 좀 봐. 저 세탁실 좀 다녀올게요, 아버지. 곧 식사가 올 시간인데. 양님이 나가자
득호는 정묵의 침대 식탁을 올려 고정했다. 정묵이 말하기 전에 눈치껏 행동하는 그의 버릇은 은퇴 후 수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사라지지 않았다. 그는 양님이 오기 전에 자신이 보고 온 것을 정묵에게 말하고 싶었다. 아까 아래에서 최 형사를 만났어요. 이 집 반장 됐더라고요. 그 녀석이? 정묵이 가볍게 웃으며 물었다. 득호는 맞장구 치며 그의 웃음에 답했다. 그는 정묵의 경찰대 직속 후배이기도 했다. 둘은 나이 차이가 있었지만 제법 비슷한 구석이 많았다.